제가 학교를 떠나서 이쪽 정부로 옮긴 뒤로 우리 존경하는 청년들 뵙고 인사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를 못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기 위해서 저도 매우 정말 기쁩니다. 우리 총장님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깊게 고민하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일자리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간략히 설명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과 관련된 정책들을 저희들이 조금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게 대한민국과 OECD 국가 간의 노동 시장의 차이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우리가 소득 3만 불이 내일 모레인데 소득 3만 불 국가는 고용률이 다 70%입니다. 우리가 지금 66.9, 66.7 여기 때문에 65.3이기 때문에 한 5% 정도를 더 올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국민을 위해서 가장 절실한 요소고요. 다른 것보다도 청년들 취업률, 고용률을 보면 이게 24세까지인데 우리가 25.8이고 29세까지 하면 40.7입니다. 근데 OECD 국가 평균이 50.4입니다. 근데 우리가 70% 3만 불 국가로 가면 이게 55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한 14% 정도 우리 청년 고용률이 낮다라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됩니다. 왜 청년이 이렇게 어려워졌나 놓고 보면 지금부터 10년 전에 제가 담당 국장을 하면서 앞으로 향후 10년간의 인력 수급 전망을 10년 전에 돼서 매년 2년 단위로 합니다. 그때 10년 전에 수급 전망을 했을 때 대한민국 내노란 연구기관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수급 전망은 어떤 10년 후면 청년이 부족하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기술 발전 속도에 대한 과거의 시계열 분석을 적용하다 보니까 기술 발전 속도가 덜 반영이 됐고 또 하나는 소위 퇴직 연령을 우리가 잘못 계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퇴직하는 부분이 1년에 0.5년씩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15년도에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훨씬 더 벌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원인이 괜찮은 일자리는 청년들이 가고 싶은 대기업, 공기업, 그 다음에 동일 업종의 평균 임금 이상을 저희들이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다음 다른 거는 빼놓고 고학력 전문대졸 이상 우리 노동시장에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하고 싶어하는 전문대졸 이상을 했더니 97년도에는 30만 개가 일자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97년까지는 전문대만 나와도 저 시골에 있는 학교만 나와도 다 오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취업 문제는 고민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이게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학력자는 늘어나면서 현재는 400만 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덜 어렵지만 새로 이 괜찮은 일자리에 들어가려 하는 청년들은 말 그대로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된 이유를 우리가 우리 노동시장 구조에서 찾아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뭐 선후진국 다 막론하고 GDP 증가율이 3만 불 국가 되면 약 3, 4%밖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대한민국의 자원을 다 총동원했을 때 잠재 성장률이 우리가 4%입니다. 근데 목표를 보통 3.에서 3.5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옛날처럼 증가한다? 이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상한선이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1% 성장을 했을 때 일자리로 늘어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려워진 이유는 2010년대에 우리가 1% 성장을 했을 때 고용률이 늘어나는 속도가 0.22였습니다. 0.22. 선진국들은 0.75에서 1입니다. 1% 성장하면 고용률도 1%가 늘어났습니다. 총수가. 근데 우리는 0.22가 늘어납니다. 이 1% 성장이 가져왔을 때 고용률 증가는 전문용어로 고용 탄성치랍니다. 이것을 0.5에서 0.1 사이로 끌어가지 아니하면 답은 없습니다. 청년 문제를 풀 답이 없습니다. 누구도 내가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탄성치를 올릴 것인가가 우리 노동시장 내에서 반드시 풀어야 될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용 탄성치가 낮는 요인들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첫째는 가장 문제가 연공급 임금 체계입니다. 우리 총장님들 다 적게는 몇백 명에서 많게는 몇천 명까지 우리 교직원들 다 안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데 총장님들 보시기에는 비슷한 일, 원리면 30대 초반이 훨씬 일 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3천만 원이고 50대 후반은 1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접 사람을 안 쓰려고 합니다. 아마 산학협력단 가면 학교 정규직이 일한 경우는 10%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산학협력단에 150명 정도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런 나머지 다 계약직입니다. 왜? 전부 이겁니다.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소위 괜찮은 일자리를 못 늘리게 하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괜찮은 기업들 다 희망퇴직 받는 이유가 20년 이상 되면 임금 수준 차이 딱 우리가 3배 차이입니다. 3배 차이. 우리는 3.13배. 유럽 국가들 2배 이내입니다. 소위 연공서열식 임금체계가 고도 성장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체계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장시간 근로입니다. 8시간 대한민국에 일하는 근로자 전체를 8시간으로 딱 나눴을 경우하고 OECD 선진국을 8시간 딱 나눴을 경우는 고용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하는 분들은 많이 하고 없고 그래서 고용률 차이가 5, 6% 납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에 대한 조정을 해야 고용 탄성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 전에는 대부분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IMF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사람 내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다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러면 중심은 정규직으로 그 다음에는 기간 파견제를 쓰다고 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기간제하고 파견에 대해서 차별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 기간 제한을 하면서 동시 작동되면서 기업들이 기간 파견제를 줄여가되 하도급파로 흘렀습니다. 하도급파로 흐르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들이 이겁니다. 자,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일하는 게 우리 임금 근로자의 딱 10%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100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의 정규직, 여기에 우리 임금 근로자의 57%가 여기 있습니다. 이분들이 딱 절반 받습니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인 여기에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30%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35%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년에 2%씩 줄어듭니다. 격차가 2%씩 더 커집니다. 저희들이 이 노동시장 개혁을 할 때 13년 말 통계를 썼을 때는 여기가 37이었습니다. 근데 14년 말 되니까 2%가 더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똑같이 자동차 만드는데 현대자동차에서 5% 인상하면 원청에 있는 근로자들은 500만 원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2차 협력업체에 있는 2,200만 원 받는 분들은 5% 올리면 100만 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더 버릴 수밖에. 이게 1년에 2%씩 떨어집니다. 이건 이제 우리 사회가 지탱하는 한계선상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사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는 2년으로 파견 기간제는 차별을 못하게 하고 2년으로 제약을 해놨습니다. 2년으로 제한을 해놨더니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을 제한을 했습니다. 근데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이거를 무기계약 정규직으로 쓰시라고 강제를 할 수 없거든요. 다만 기간 제한을 하면 상당 부분이 정규직이 갈 거라고 봤는데 그거는 실제는 그렇게 가는 비율이 전체로 보면 15%, 특히 35세 이상 경력직들 경우는 10명 중에 1명만 정규직으로 가고 9사람은 또다시 2년 일하면 다른 데 일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80만 명이 있습니다. 35세에서 54세 80만 명이 있는데 여기에 70만 명은 매년 2년이 되면 또 다른 일자리를 가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항의합니다. 왜 정부가 2년 제한을 해서 내가 2년마다 옮겨 다녀야 됩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절대적으로 기간을 정부가 풀어주거나 연장해달라고 희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번에 발표한 인력 수급 미스매치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대학의 소위 가르치는 기능을 학교 졸업해서 바로 진학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 전후. 그리고 나머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다시 적정한 루트로 통해서 대학에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대학도 우리 사회의 큰 역할 또는 그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아까 빈 일자리랄지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공별 지금 프라임 사업에 연관돼서 한다라고 이제 우리 총장님들 말씀을 주셨는데 이 수급 전망은 제가 금년 초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가를 동원해라. 그리고 반드시 제가 10년 전에 담당국장 할 때 청년 예측을 잘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시계열 분석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미래에 관련된 산업의 연구기관이나 민간 연구소들도 다 불러들여라. 그리고 미래학자도 넣어라.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의 절반은 앞으로 10년 내에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게 미래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취업한 친구들은 평생 동안 최소한 평균 잡아서 7번 직장을 옮긴다라는 게 미래학자들 전부. 그래서 이런 미래학자들을 다 동원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아주 세세한 과까지 하는 거는 모수가 적기 때문에 오차가 클 것 같아서 분야로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전문가를 총동원해서 분석한 결과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같은 지금까지 설명들은 그런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좋은 일자리의 수요 공급이 계속 벌어져서 이 시간 현재 우리 청년들 중에 20%, 대한민국 청년의 20%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가져서 자살하기도 하고 잠 못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울고 있는 상태. 116만 명입니다. 그런데 13년에 우리 국회에서 현재 일하는 분들이 좀 늦게까지 일하면 바람직할 거라고 해서 정년을 이제까지 법으로 정년 보장한 건 없었는데 정년을 60세로 딱 못 박았습니다. 그게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내년부터 정년 60세를 시행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퇴직해야 될 분들이 다시 정년까지 일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근로자가 3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소위 이 에코 세대라고 그래서 베이비 부머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3, 4년 동안 대학 졸업하고 일자리 노동시장으로 뛰어들 세대가 10만 명이 추가돼요. 그래서 40만 명이 추가로 110만 명에다가 40만 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야 대표님들이 정기국회 시정연설 하시는데 앞으로 2, 3년 내에 청년 고용은 절벽이 불가피하다고 다 인정을 하십니다. 그건 뭐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가, 진보 학자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150만 명 정도 수준이 된다라면 이거는 정말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다양한 간담을 해보면 우리 청년들이 담장 위에 서 있다고 저는 봅니다.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강한 불안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일자리 희망을 주면 정말 꿈이 있는 청년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대들보로 성장을 하는 영역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앞으로 1년 내에 일자리 희망을 못 주면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소위 달관세도로 갈 거다. 그 담장 위에 서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청년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50만 명이 된다면 노동시장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제대로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시장 대타협을 했고, 대타협 안에 노동시장 자체 개혁을 통해서 늘어날 수 있는 일자리가 37만 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37만 명이라는 노동시장 자체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 개혁이 일어나면 현재의 기업 투자가 더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200조의 현금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뭐 진보학자들이나 야당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아이 그 200조 중에 10%면 20조 가지면 몇십만 개 일자리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집값 떨어진데 집 사라고 그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안 삽니다. 손해보면서 투자하라면 안 합니다. 최소한 손해보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어줘야 되는데 다른 요소들도 있겠지만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은 해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금, 직무 일한 만큼 보상해 준다. 그 다음에 해고를 둘러싼 갈등, 원칙을 명확히 해서 없애준다. 이렇게 노동시장의 핵심 누린 임금과 근로시간, 고용계약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면 최소한 투자가 늘어난다. 이 투자와 성장이 일자리로 증가된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굉장히, 요거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7만 명 플러스 알파라고 그러는데 이 기능이 우리 청년 해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37만 플러스 알파가 돼도 상당 부분에 그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150만에서 현재 110만으로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어려움보다 더 좋아지게 하려면 이 부분에서 획기적인 부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시장 개혁을 찾아서 일자리 자체가 늘어나게 하는 부분, 하나는 찾아가는데, 청년들이 찾아가는데 스스로 일자리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쪽에 청년 예산 대책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들이 일자리 찾는데 돈을 투자하는 게 순수하게 뭐 SOC 투자랄지 이런 거 빼고 고용 서비스만 해서 투자하는 게 15조 7천억 정도 씁니다. 그 중에
주로 청년만을 하는 일자리가 2조 1천억을 쓰고 있습니다. 2조 1천억 쓰고 있는데 첫째는 훈련시키는 부분에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청년을 채용했을 때 기업한테 주는 장려금, 또 아예 뭐 전산이랄지 소프트웨어랄지 아예 일자리 자체를 만드는 쪽,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2조 1천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노동개혁을 작년 이제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온 뒤로 노사정 대표들 간에 자, 대한민국 상황이 400만 개의 괜찮은 일자리 부족이라는 상황에서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기업들이 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정규직 쓰는데 두려움이 계속되는 한 비정규직을 쓸 거고 그 다음에 하도급을 준다. 그러면 괜찮은 일자리에 늘어날 수 없고 청년 고용 문제는 더 어려워진다. 정규직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게 임금 근로시간 계약관계의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이게 이제 두세 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기업의 임금 체계를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임금 체계를 바꾸려고 기업들하고 많은 상의를 해봤더니 일본이 임금 지난 잃어버린 10년 동안에 가장 변화를 한 게 임금 체계. 호봉제 우리 임금 체계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근데 일본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에 그 10년 동안에 임금 체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역할급이라고 한다. 처음에 직무성과에서 지금은 역할로 바뀌고 호봉제가 약간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호봉제. 그래서 우리도 임금 체계를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임금 체계를 어떻게 해드릴까 그랬더니 90% 이상이 내가 일한 만큼 받게 해주세요. 그게 직무 역할이거든요. 호봉제를 선호하는 거는 9%밖에 안 됩니다. 9%. 그래서 임금 체계를 바꿔주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법원에 노동위원회에 다투는 해고를 다투고 있는 게 13,000건입니다. 근데 그 쟁송을 제기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갈등을 간 상태에서 또 이렇게 고용계약을 둘러싼 갈등까지 하면 이건 정말 수만. 이 계약관계를 불명확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 내보내기도 힘들고 뭐 소송도 걸리고 그거 뭐라고 그렇게 1년씩 계약 연장하면 하지. 그래서 비정규직이 늘어납니다. 비정규직 차별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귀찮네. 아예 도급적으로는 내 책임 없잖아. 그러니까 중간 일자리가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계약관계를 둘러싼 명확한 이 두 가지 여러 몇 가지 중에 처음에 노동개혁을 한다고 그러니까 전부 경영계에서는 법으로 해달라고. 법으로. 그래서 제가 전부 설득을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사회에서 현재의 국회 상황사에서 업무 능력이 현재에 떨어진 사람은 해고할 수 있다. 이거 법으로 넣을 수 있습니까? 어떤 고용부 장관이 그거를 관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랑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 했다 갑시다. 입법을 했다 갑시다. 그러면 현재의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 업무 저성과자를 누가 판단할 겁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현재 법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한 사유를 대법원에서 조목조목 분석을 해놨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걸 입증을 해라. 입증이 되고 나면 이 친구가 업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을 했느냐. 교육을 하고 나서도 업무 능력이 향상이 안 되면 더 낮은 단계로 배치 전환을 해봤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일을 시키기가 어렵다. 그때는 내보낼 수 있다. 이게 일관된 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조항을 넣어도 똑같을 거다. 그러면 입법을 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 그 여러 가지 13,000건의 일련의 갈등 요소를 업무 능력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고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이걸 명확히 해주면 기업가도 경영주도 그 다음에 근로자도 이 선을 벗어나면 내보낼 수 있고 이 선 안에 들으면 우리가 써야 되는 거고 근로자도 내가 이 선을 벗어나면 해고된다. 그러면 근로계약관계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정규직으로 직접 안 쓰겠다는 요소는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하고 근로계약하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을 놓고 지금 굉장히 큰 갈등의 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주에 지금은 52시간까지 하고 휴일날 18시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합쳐서 52시간으로 판결이 내려온다면 또는 그거는 정말 52 플러스 18이야 우리 16이야 정부에서 판결이 내려놓으면 그 앞으로는 근로시간 못 고칩니다. 근로시간 못 고치면 고용률 5% 절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하든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법 못 고칩니다. 저희들이 10년 동안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판결 전에 근로시간 문제를 차츰 줄이는 쪽으로 개선을 해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280만 명이 저녁에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하고 저녁이 있는 삶, 우리 밥상머리 아이들 교육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체계 개편, 고용계약관계 불확실성, 그 다음에 시간 단축, 더불어서 비정규직 자체에 대한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이제까지 뭐 여기 다 학교를 다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총장님들이기 때문에 하나는 유연화. 그건 선진국도 인정을 합니다. 선진국도 제조공장 큰 데 가보면 20% 정도는 기간제 파견 씁니다. 왜? 경기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다가 호봉제 임금치기 때문에 임금 줄이기 위해서 계약관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 때문에 또 절반 이상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중이 선진국에서 2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차원에서 쓰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남용을 방지해야 된다. 유연성 차원은 그건 저희는 불가피하다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상시적인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다 써야 한다면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 못 가집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차원에서 쓰는 부분은 우리가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도표를 한번 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임금 근로자의 10%가 대기업 정규직 공공부문에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일자리의 57%가 우리 중소기업의 정규직이고 대한민국 일자리의 30%가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입니다. 88%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4대 격차가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졸자와 고졸자, 남녀, 정규직, 비정규직. 가장 큰 격차가 모든 걸 통제했을 때 비슷한 조건으로 맞췄을 때 가장 큰 격차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입니다.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지 아니하고 150만 명에 해당되는 청년 문제를 푼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문제를 노사정 대타협안에 엄청나게 강한 요소로 넣었습니다. 경제부처 장관들이 그러면 우리는 일 못한다 할 정도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법들이 노사정 대타협안에 들어있고 예례를 들면 하나, 건설업에서 소위 말해서 공정거래 위반했다. 뭐 하도급 대금을 안 주거나 뭐 기술을 탈취했거나 이런 데 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3개월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이거 6개월로 바꿨습니다. 6개월로 바뀌어놓으면 건설업체 6개월 영업정지 나오면 문 닫아야 됩니다. 대기업. 그 정도로 강력한 장치들. 그 다음에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협력업체로 흘러갈 수 있는 우리 동반성장 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보완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차츰차츰 입법화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상 입법 조치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동이 되면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협력업체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다단계의 3단계, 4단계, 아까 자동차 보셨지만 6단계가 있습니다. 1차 원청, 원청에 사내하도급, 밖에 있는 1차 협력업체, 거기에 사내하도급, 2차 협력업체, 거기에 사내하도급, 정확히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2~3단계로 줄어든다. 거기에 청년들이 근로조건이 향상되면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청년 문제가 저희들이 풀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고 이 부분을 고쳐나가는 방법으로 5대 입법과 양대 지침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5대 입법 내용은 뭐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뭐 대략적으로 근로시간 줄이고 그 다음에 기간제 사용을 줄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계신 분들의 소위 고용 안정을 찾고 중장년들에게 일자리 찾는 데 도와드리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 일자리는 늘어나고 또 비정규직은 줄어들면서 고용 안정을 갖고 있고 또 기업이나 학교도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왜 같이 해야 되냐면 지금 세법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두법이 이제 합의가 좀 노사정가 덜 돼 있는데 세법만 하게 되면 정규직만 도와두고 비정규직 못 도와줍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관련된 이게 이제 우리 노동시장 전체 계획이고요. 아마 우리 총장님들도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교직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마음속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큰 방향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학과 관련된 이제 관련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과거와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말 그대로 능력 중심 사회입니다. 제가 장관에서 일주일 만에 소위 우리가 대면 보고라고 하죠. 대통령 직접 뵙고 이제
장관도 제가 어쩌다 보니까 맨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매일 고민하는 게 네 가지겠는데 물론 안보가 들어있죠. 두 번째가 능력중심 사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능력중심 사회는 소위 박근혜 정부의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업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어떤 인력이 필요한가,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를 국가 직무 능력이라는 거로 현재 약 800개 정도의 직무를 대한민국의 일자리 모두를 800개 정도의 직무로 쪼개놨고 각 직무별로 난이도별로 또 한 8개 정도 수직으로 해놓은 게 전체로 보면 6,400개의 셀이 있습니다. 이 셀을 매년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매년 수정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게 섹터 카운슬에서 각 산업별 위원회가 그걸 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걸 토대로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치고 채용을 할 때도 그렇게 채용을 하고 그리고 채용된 후에도 그 능력 중심으로 계속 교육을 받도록 해서 거기에 맞게끔 임금과 승진을 시키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의 학교의 교육제도를 이 직무 능력 중심으로 바꾸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용은 기업들이 한 뒤로 여기에 승진과 인사관리를 직무 중심으로 하게 되면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다시 교육훈련기관에 꾸준히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시스템입니다. 꾸준히. 그러면 현재의 계약학과 시스템으로는 불가합니다. 현재의 계약학과 시스템. 현재의 계약학과는 어느 기업하고 그 기업의 공통 분모를 가진 만약에 삼성 SDI의 우리 수원공장하고 우리 한국 김기훈 총장이 와 계십니다만 한국기술교육대학하고 이렇게 20명의 계약학과 이거는 지금까지 그게 줄이었습니다. 계약학과.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불가합니다. 소위 말해서 40명 계약학과에 운영하는데 40명 전부가 각 회사에서 온 사람의 계약학과가 운영될 거라고. 개인별로 다 다른 교육 내용과 수준이 다른 상황의 계약학과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공계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계약학과 운영을 3D를 통한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지금 교육부하고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몇 개 대학에 또는 뭐 몇 개 시스템에 그거를 투자를 해서 그 가능한 부분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성사가 되면 우리 총장님들 모시고 시연도 해보고 이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직자에 대한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현재 능력중심 사회에서 일학습 병행제로 한 사람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평균 잡아서 800만 원에서 900만 원. 800~900만 원이면 아마 1년치 등록금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 부분을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총장님이 우리 산기대 이재훈 총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지금 최종적으로 17년 가면 10,000개 기업에 7만 명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7만 명이 다 대학을 가느냐 하는 건 아니고요. 1차적으로 1년 단위 뭐 사내 훈련 또는 기업 연합체 훈련 또 직업 훈련 기관에서 하는 훈련이 있고 그 중에 상당 퍼센트죠. 뭐 한 30~40% 처음에는 한 15% 정도 예상을 합니다만은 요 중에 상당 퍼센트가 대학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단계에서 선취업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하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 부분에 정부가 상당 부분 앞으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데 능력중심 사회 기본을 거기에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부분들이 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여기 현재 5,000개 기업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7년까지 10,000개 기업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졸업한 후에 아까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서 일을 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단계별로는 재학 단계부터 하려고 합니다. 17년에는 대한민국의 특성화고 중에 소위 공업계 고등학교는 3학년 되면 반은 학교에서 반은 기업에 가서 현장 실습하면서 그거 끝나면 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준다. 근데 기업이 계속 가르친다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은 전문기관에서 또는 대학에 가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들도 이 부분에 주변에 뭐 어차피 통분 중심으로 하다라 보면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대하고 고교하고의 통합된 부분도 내년에는 16개를 운영하려고 그러고요. 재학생들에게 일학습 병행, 소위 말해서 현장의 인력수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IPP, 대학의 IPP를 저희들이 3, 4학년 대상으로 한 4개월에서 10개월 동안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 과정 개편,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재직자 계약학과가 한 기업 단위가 아니고 분야별로 이렇게 모집해서 하는 시스템을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늘 개발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크게 하면서 2조 1천억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그 능력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소위 이제 지금 인구론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총장님들 중에 몇 개가 참여하고 있는데, 소위 대학이 졸업시킬 때 특히 인문계 쪽은 취업하기도 어렵거니와 그 친구들이 다시 이공계 쪽에 공부를 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제 학교의 복수 전공에 막혀 있는 부분을 학교 내에서 터서 해줄 필요도 있지만, 한 3, 4학년 되면 아예 밖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속적으로 각 학교의 인문계생들이나 또는 뭐 이공계라도 더 심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이렇게 갖춰주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약 12,000명 정도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총장님들 밑에 뭐 취업처랄지 또는 뭐 그런 센터장들한테 융복합 교육 정부가 한다는데 한번 확인해 봐서 해봐라. 이거 뭐 안양대학교 총장님 아마 이거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그 학생들하고도 한번 간담회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12,000명 목표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에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데서 갔다라도 저희들이 확대해 갈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정부의 사업을 필요로 해서 더 투자해가지고 제대로 가르쳐서 바로 취업할 수 있겠다라고 설계를 한다라면 정부는 도와준다. 딱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입학처랄지 또는 뭐 취업처랄지 이쪽에다가 정부가 하는 사업을 다 갖다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찾아봐라 하면 대부분의 방법들이 나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제가 엊그제 우리 총학생회장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학보사 또 방송국 또 소위 간부들 한 100여 명하고 간담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 학교를 가봤는데 교육부에서 산학협력 관련 뭐 이렇게 현장 실습 파트, 그 다음에 우리 저희 고용부가 지원해주는 취업지원관, 뭐 여가부가 지원해주는 여대생 커리어 센터가 각각 조그만 방에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또 중소기업청에서 창업지원 사업들이 다 따로 있어서 이렇게 돼가지고는 학생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학의 일자리 관련해서 취업과 창업 관련해서 지원을 해줘도 크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 그러니까 15% 정도밖에 모릅니다. 학교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가봤느냐 물어보면 15%가 한 번 들려봤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융합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대학 내에 창조 일자리 센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앙부처가 지원해 주는 걸 거기 하나에 다 묶어서, 그리고 이제 일자리 기능도 전문 기관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 지원을 해서 크게 대학 내 창조 일자리, 여기에는 취업과 창업을 다 융합해서 하도록 하고, 이 창조 일자리 센터가 밖에 있는 국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100여 개의 고용복지 프로센터, 이거는 능력중심 사회의 전달체계의 가장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개 시도에 있는 창조혁신센터하고 삼각축을 이루어서 재학생 단계 1, 2학년 때부터 진로 지도를 하고 3학년이 되면 말 그대로 국가가 직접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직접 할 수 있도록 그 창구 역할을 대학 창조일자리센터에서 창구 역할을 하고, 거기에 이제 대학 내에서 다 할 수 있으면 인근의 고용복지센터에서 감당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화를 갖춰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를 이제 내년에 40개로 늘려가면서 일정 부분을 다 해드릴 수는 없고 경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력을 해서 여기에서 세부 사업들이 인턴도 그렇고 특히 해외 취업도 그렇고 뭐
학생들이 졸업했을 때 청년들에게 현재 내년도에 한 13만 명 정도 1년 정도 개인별로 서비스를 합니다. 뭐 서울시하고 청년수당 문제 논쟁이 된 사업이 그건데 처음 오면 1개월 동안 개별 상담을 해서 그 다음에 6, 7개월 동안은 인턴을 보내거나 아니면 훈련을 추가로 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예 해외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결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마지막에 다시 상담해서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할 거거든요. 이 부분들이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가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3학년 때 되면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여기는 가보도록 해줘야 돼요. 반드시. 그 체계를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제가 중동에서 그 2년 1개월 일하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의 급여 수준으로 300만 원 정도 중동에서 받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말 되면 골프 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동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중동에 우리 청년들이 가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뭐 니 나가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른 나라를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 부분에 소프트웨어 부분은 캐나다나 미국, 일본, 싱가포르 이런 데는 무궁무진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에 소위 고급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면 200만 명도 해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해외는 우리 일자리 영토에 확실한 일자리 영토를 확대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6개월 이내 교육을 하고 나머지 6개월 이내에 취업시키는 이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해외 취업 K무브 사업도 장기 최소한 1년 정도 교육시켜서 내보내겠다는 쪽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 100대 기업 중에 다른 데 일자를 알선하는 리크루트 사업을 하는 세계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과 연관해서 중동의 아주 고급 인력을 우리가 개척을 못합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그 리크루트사들하고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한 3학년쯤 되면 우리 학교에서는 아예 한 2년 동안 전문성, 어학,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 예를 들면 뭐 호주, 그럼 호주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2년 동안 풀로 가르쳐서 실습까지 현지에 가서 한 6개월 실습까지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겠다. 그러면 그거를 인정해 주겠다. 하나는 예산으로. 근데 예산 가지고 장기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년희망펀드를 만드는 이유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리미트가 있습니다. 균질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상의 최고급 과정은 희망펀드를 가지고 지원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대학들이 설계를 하면 정부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장기 과정으로 운영했던 부분하고 청해진 대학이 소위 청년희망 펀드를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30분간 말씀드린다 했는데 약속을 딱 지킨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청년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든 누구든 우리 청년 취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겠다라면 정부는 거기에 지원한다. 그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정말 청년 일자리를 필요하면 저는 언제든지 추경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공급사에 되어 있는 우리 학교, 그 다음에 기업들, 수요사에 되어 있는 기업들이 청년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느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들께서도 대한민국의 10년 후를 가장 깊게 고민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함께 더 깊게 해주시면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